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종합병원 외과의 고상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날씨도 좋은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된 거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드릴 이야기가 이런 좋은 날하고는 관계없이 이 암이라는 기분 나쁜 주제입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표현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제 많이 사신 분들은 이런 병을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나 요즘에는 대장암의 이 발병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들어두시고 또 주변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어떤가 싶어서 제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얼굴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죠? 김자옥 씨라고 돌아가셨습니다. 201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대장암으로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뭐 남자분들이라면 잘 아실만한 최동원 선수, 그리고 또 유명하셨던 디자이너죠, 앙드레 김, 요 두 분도 다 대장암으로 치료받고 5년 정도 되실 때 다 돌아가셨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저 어릴 때쯤에 이 가수로 유명하셨던 전영록 씨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인데 오른쪽은 개그맨 이홍열 씨죠. 전영록 씨도 2010년도에 대장암, 직장암 같이 진단받고 치료받으시고, 요 방송이 한 2, 3년 전쯤에 나온 건데 치료가 거의 다 됐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대장암은 되게 잘 알려져 있고, 투병도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저렇게 마주보는 그림에서 오른쪽 아랫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물음표 모양으로 온몸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항문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대장의 길이는 대충 1m 50 정도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장에 암이 생기는데 암이 밑도 끝도 없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작은 용종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커져나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장벽을 얼마나 침범을 하느냐가 이 대장암의 크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대장암이 이제 얼마나 많으냐, 보통 우리나라의 암 환자가 1년에 거의 20만 명 정도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한 10% 이상, 13% 정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대장암으로 진단이 됩니다. 이 대장암 진단 환자 중에서 거의 90%는 50대 이상입니다. 그럼 50대 미친 40대까지는 상당히 드문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50대 이상인 분들은 이 대장암의 확률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암에 따라서 그 발생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래프인데, 90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제일 위로 올라가 있는 그래프는 갑상선입니다. 정기 검진 이런 초음파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갑상선 암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상선 암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암을 이야기를 할 때 갑상선은 좀 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제일 위에 그 두 번째로 있는 것은 위에 아니고요, 세 번째로 별표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가 대장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000년도 들어서 이제 많이 내시경 하시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 내시경도 이제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장암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암입니다. 이런 대장암을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대장암의 증상은 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요, 뉴스나 이런 데서도 뭐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주로 대장이라는 게 변을 만드는 곳입니다. 변하고 관계가 있고요. 변을 보는 게 느낌이 이상하다, 묵직하다, 피가 난다, 변이 얇아진다,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뭐 병의 크기랑도 관련이 있겠지만은 병이 크다고 해서 과연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겠죠. 뭐 소위 병이 다 퍼질 때까지 아무 증상도 없더라, 그렇게 발견되는 분들도 대장암 중에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것도 뭐 한 1, 2주일 뭐 지속된다고 병원에 가서 대장암 아니냐 물어보지는 않으시겠죠. 대부분 한 2, 3개월부터 6개월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내시경을 하거나 검진을 받으시고 진단받아서 오시게 됩니다. 이런 대장암을 진단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히 하는 건 건강검진하실 때 변을 받아서 검사를 보내시죠. 노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게 분변 자멸 검사입니다. 변 속에 피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정상적인 대장이라면은 변에 피가 안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 헐거나 이런 암 때문에 피가 묻어 있다면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장 안에 피가 섞여 있으면은 대장암을 의심을 할 수 있다. 특히나 나이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검사들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정확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대장 내시경을 한 번씩은 하지 않으셨겠나 싶습니다만은 많이 힘드시잖아요. 대장 내시경이. 특히나 대장 내시경은 대장에 있는 변을 비우기 위해서 물 먹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런 대장 내시경을 하면 힘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싸고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변 검사를 하게 되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은 대장 내시경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전선화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게 CT입니다. CT는 배 안을 볼 수가 있죠. 장 안을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대장 내시경은 장 안을 보지만은 배 안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암이다 혹은 대장에 무슨 문제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내시경만 해서도 안 되고 CT만 찍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검사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이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흔히 대장암이 몇 기다 하는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죠. 직장 수지 검사, 손가락으로 넣어서 확인해 보는 방법. 그 다음에는 조형 검사. 요즘에는 조형 검사는 거의 하질 않습니다. MRI 같은 것도 찍을 수는 있지만은 CT보다 좋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면은 비싼 MRI를 굳이 대장암에서 찍지는 않습니다. PET-CT 같은 것도 있지만은 비싸죠. 비싼 검사를 굳이 병을 찾기 위해서 하진 않습니다. 이 대장암이 진단이 되고 나면은 이제 병이 몇 기냐 하는 게 제일 궁금해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병이 걸린 분의 생명이 달라집니다. 이 병기는 보통 우리가 TNM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얼마나 장벽을 침범했느냐예요. 그리고 N은 장을 벗어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파선이라는 곳에 암세포가 들어있느냐, 그런 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M이라는 거는 이제 말기에 준하는 거죠. 대장암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폐예요. 대장암이 진단이 됐는데 간에 덩어리가 보이더라. 그러면은 이제 전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는 4기 환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TNM으로 표시를 합니다. TNM을 표시한 이유가 뭐냐, 왜 병기를 나누느냐, 치료 방법도 다르고 치료의 결과도 달라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프가 4개인데 제일 위에서부터 아시는 대로 1기, 2기, 3기, 4기입니다. 1기, 2기, 3기까지는 5년을 살 수 있는 확률, 수술을 하고 나서 5년이 될 때까지 사는 확률이 50%가 넘어요. 1기는 더 높습니다. 거의 90% 이상이고요. 2기는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 80% 사시게 돼요. 3기는 무조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도
한 5, 60%입니다. 그 정도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겁나겠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사기는 그래프가 아예 다릅니다. 여기는 뭐 10몇 프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7%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7%면은 사기 환자 모두 수술하고 항암 치료했을 때 5년 지나보면은 100명 중에 7명 살아 계시고 그 7명도 어떻게 약을 써가지고 병을 그냥 가지고 겨우 넘어가시는 분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5년 넘어가면은 또 더 줄어들 거예요. 사기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다르니까는 분류를 하는 거죠. 병기라는 게. 물론 뭐 치료가 잘 될 수도 있고 일기라도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고 또 치료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대장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외과의사입니다. 외과의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냥 칼질하는 사람이에요. 이 치료는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이 덩어리가 몸 안에 있는 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외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뭐 치료 방법이 많이 발달을 해서 아주 초기에 발견을 하면은 수박 벽을 깔아먹듯이 내시경으로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뜯어지고 병이 심하지 않으면은 그걸로 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치료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은 장을 잘라야 되는 거죠.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겠지만은 뭐 환자를 마취를 한다든지 이러진 않으니까요. 좀 주무시도록 하고 내시경 하는 선생님이 열심히 뜯어내면은 깨끗이 뜯어내면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근데 그게 병이 아주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크면은 실컷 시술하고 나서 수술 받으러 가세요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이제 수술은 잘라내야 되지만은 문제가 전신 마취가 필요하죠. 심장이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수술 이외에도 뭐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 들으시게 돼요. 그리고 장을 자르기 때문에 장이 잘라지는 만큼 환자가 겪게 되는 불편이 또 있습니다. 배를 째야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거를 감수해야 될 정도로 암 치료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사실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무섭죠. 특히나 드라마 같은 데서 머리 빠지거나 이런 거 보시면은 치료가 어떤 것보다는 환자의 외모가 변하는 거에 좀 많이 겁을 내시게 돼요. 항암 치료, 대장암에서 하는 항암 치료는 머리가 잘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환자가 고생하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수술 전에 약을 맞고 병을 줄이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 이후에 혹시나 몸 안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합니다. 이건 눈에 뭐가 보여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아니죠. 요런 치료는 거의 한 6개월 정도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나 아마 외국을 가도 대장암으로 수술받고 병이 어느 정도 다 잘 잘렸다 하면은 항암 치료를 하는 거는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혹은 수술 이후에 이제 병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 다 뗄 수 없다는 분들은 그 병을 줄이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암세포만 죽이는 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몸이 크고 암은 적으니까는 누가 이기는가 보는 거죠. 하다가 환자가 못 견디겠다, 나 죽겠다 하면은 약을 중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남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외과의사라서 중입자 가속기까지는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으니까는 뭐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원자력 병원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공부가 부족합니다. 제가.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외부에서 이런 방사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십니까? 무슨 광선을 쬐서 병을 줄이는 거예요. 방사선을 쬐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 안에, 대장이 배 안에 있는데 병이 있었다 하면은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배 안에는 대장 이외에도 다른 창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창자 방사선 쪼이면은 문제가 돼요. 창자는 또 자꾸 이렇게 움직이죠.
방사선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방사선 치료는 언제 하느냐? 덩어리가 되게 크게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로 골반 쪽에 병이 있는 직장암일 때 많이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뭐 항암 치료처럼 환자 전신에 큰 뭐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하진 않지만은 수술한 자리 요런데 방사선을 쬐면 상처가 잘 안 났습니다. 수술하고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방사선을 쬐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암을 죽이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정해진 치료로 저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재미없는 이야기는 다 들으셨는데 대장암은 결국 진단이 되는 순간 병원에 가서 수술하셔야 돼요. 그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연세가 뭐 90, 100살이 다 돼서 과연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수술 안 하고 방법이 없는가? 그때부터는 의사도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치료를 놔두고 두 번째, 세 번째를 하자고 하면은 당연히 머리가 안 돌아가겠죠. 그리고 연세가 드시더라도 병이 있는 거를 일단 없애고 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물론 뭐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지만은 연세 드신 분한테 수술 권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병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방이라는 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뭐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예방이라고 하면 보통 병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생기도록 하려면 왜 생기는가를 알면 되겠죠. 그럼 그 왜 생기는 이유들을 다 없애주면 병이 적게 생길 겁니다.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드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 비만, 그리고 유전, 그 다음에 용종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드문 병이지만은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장을 자꾸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잘 생겨요. 활동을 안 하거나 술을 드시면은 대장암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뭐 본인 이야기신가 하고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해결을 하면 됩니다. 보자. 나이가 드는 방법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식이를 어떻게 하느냐? 식이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고기입니다. 특히나 붉은 고기. 어떤 거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예요. 그럼 소고기, 붉은 고기가 아닌 건 뭐냐? 제가 알기로는 닭고기 종류가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붉은 고기를 먹으면은 장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 염증이 생겨서 병이 생긴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살이 찌는 게 안 된다. 그러면은 칼로리를 조절해야 되겠죠. 식이를 많이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유전, 용종 같은 것들은 뭐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조심도 못 하고. 그래서 내시경 같은 거를, 검진 같은 거를 꾸준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용종이 있으면 용종은 떼내면 됩니다. 언젠가 또 생기겠지만은 또 떼면 돼요. 초기에 발견해서 암이 되기 전에 떼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전 같은 경우는 조상님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검진, 내시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신체 활동도 앉아 계신 활동이 많은 분들은 대장암 많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비만하고 관련이 있겠죠. 활동을 한다. 술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방하는 방법들 중에서 아스피린 먹으면은 이 암 같은 것도 장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아스피린 먹으면 염증이 줄어들겠죠. 그럼 예방된다고 하지만은 또 아스피린 뭐 아시겠지만 드시는 분들은 뭐 피 나는 거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들으실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먹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담배도 피면 안 되죠. 고기 피하고 술도 마시지 말아라.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비만도 안 돼. 야채를 많이 먹어. 운동하고 검진받고 가족력을 확인해서 검진 자주 받으시고 녹차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심장에 좋은 겁니다. 활동 많이 하고 오래 앉아있지 않고. 대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활동 안 하고 앉아 계시면 변이 장의 정체가 됩니다. 그런 변이 장을 자극을 하면은 거기서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용종으로 변하고 용종이 암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 검사하는 방법, 이게 변을 받아서 검사하는 방법, 내시경 하는 방법. 내시경은 보통 10년 정도 권합니다. 50세 이상부터.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도 장비율 생각하면 좀 깝깝하실 거예요. 그래도 연세 드시면은 한 10년에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됩니다. 가족력,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거든요. 가족 중에서 특히나 일촌, 부모, 형제, 자녀 중에서 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없는 분들보다 2배 뜁니다. 2명 있으면은 아마 뭐 3배, 4배 이렇게 계속 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족보를 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검진을 자주 받으셔야 돼요. 남들보다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10년에 한 번씩 할 거, 5년에 한 번씩 하고, 3년에 한 번씩 하고 자꾸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스피린 먹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아스피린 드시면은 갑자기 수술해야 될 일이 있거나 할 때 이 지장을 줍니다. 피가 잘 안 멎는다든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꼭 하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결국 아스피린은. 그럼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이게 대장암도 예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안 드시는데, 드실 필요도 없는데 아스피린 대장암 예방한다고 일부러 드시면은 별로 좋을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제, 이런 거는 뭐 이 약이 아니니까는요, 뭔가 몸의 노화를 예방하는, 방지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신문지상에 어디 뭐 잡지에 뉴스에 나오는 거 듣고 드시다 말다 하시는 게 더 잘 아실 거예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요거는 관련된 게 우리 쓸개,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화액이 독해요. 이런 것들이 장으로, 대장으로 넘어가서 자극을 줘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칼슘과 비타민 D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담즙, 쓸개즙하고 합쳐가지고 자극이 덜한 물질로 변한다. 이런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은 문제가 좀 덜하더라.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임산부들 엽산 먹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비타민인데, 이런 거는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재생을 한다. 재생할 때 뭐가 잘못 꼬이면 그게 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엽산을 잘 드시면은 재생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가설로 드시라고 해요. 식이섬유 드시는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변비가 있으면은 섬유질을 드시라고 하는데, 이 섬유도 종류가 많습니다. 주로 이런 컬러 푸드라고 하죠. 색깔 많은 것들에 그런 섬유질이 많아요. 그러면 섬유질이 들어가서 변을 크게 만들고 변을 쉽게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배 안에 있는 변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도 좀 희석이 됩니다. 그리고 변이 잘 나오면서 대장을 자극을 덜 하게 돼요. 섬유질 많이 먹는다는 분들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떨어집니다.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고기, 이거는 뭐 2016년도인가 미국에서 뭐 이런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한때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먹으면은 대장암이 많이 걸린다. 근데 이런 이야기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다 뭐 연구를 하는 거니까요. 서양에서 고기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대충 아시죠? 덩어리로 쌓아놓고 먹습니다. 그리고 주로 훈제해서 먹죠. 뭐 저희들하고 또 식습관이 달라요. 저희는 어떻게 먹습니까?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한우처럼 뭐 이런 걸 먹으니까는 이 먹는 패턴이 우리랑 다르다. 우리는 다를 것이다. 실제로 어떤 뭐 어디더라? 어떤 이런 소고기 같은 거 연구하는 곳에서 한우를 먹으면 대장암이 덜 생긴다 이런 보고를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선생님, 왼쪽 선생님들은 뭐 고기를 먹으면 대장암이 많이 생긴다 하지만 오른쪽 선생님은 유명하신 대장암 외과 선생님인데 우리나라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연구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고기 많이 드시면은 안 좋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해서 변을 잘 보도록 만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 운동하는 시간도 권장되는 게 있습니다. 하루 일주일에 서너 시간씩 대충 따져보면은 하루에 30분씩 자꾸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이렇게 하셔야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게 운동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을 안 하시다 보면 비만이 생깁니다. 뚱뚱해지면은 이 BMI라고 하죠. 비만 수치가 오를수록 대장암의 확률도 올라갑니다. 금연, 이건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담배 안 좋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아시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금연을 못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금연으로 뭔가 해결을 하려면은 금연 하는 게 한 20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결국 이득을 보려면 아예 담배를 안 피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담배를 피울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금연을 하시라고 하지만, 제가 담배 피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면은 담배 펴본 적 없지 않냐고,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술은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조금씩 먹으면 괜찮지 않느냐.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와인 같은 것들 하루 한 잔 정도 먹으면은 심장에도 좋고 대장암에도 좋다. 저도 그렇게 찾아봤어요. 아니거든요. 최근에 특히나 발표된 걸로는 한 잔을 먹어도 대장암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수술한 분들한테 술 먹어도 되느냐 물어보시면은 한 잔만 드세요라고 했어요. 술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한 잔만 먹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젠 제가 그 말씀도 못 드릴 것 같아요. 술은 안 드셔야 됩니다. 담배하고 마찬가지로 술은 이 사람 몸에 있는 이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드셔야 돼요. 그래서 채소하고 과일을 드시고 술, 담배 그만하시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검진을 하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 싶으면 몸무게를 빼고 이렇게 지내시는 게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선종이 암이 됩니다. 용종이라는 게 선종뿐만이 아니라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뗐을 때 선종이라고 나오면은 크기가 크면은 내시경을 1년 뒤에 하라고 해요. 근데 용종이 다른 게 나오면은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상피암. 대장의 상피암은 보통 상피암은 유방 쪽에 많이 나오죠. 상피암이라는 건 아주 초기란 뜻이에요. 학문에서 쉬센지. 상피암은 내시경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지나면 커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렇게 장벽을 파먹느냐가 중요해요. 상피암이라는 거는 우리 수박 껍데기에 조금 남아있는 수박처럼 아주 표면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수박 벽을 파먹게 되면은 그때부터 일반적인 1기, 2기, 3기 암이 됩니다. 예. 근데 상피암 만약에 그걸 제거를 못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내시경 하시다가 커지면은 잘라내셔야 돼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건가는 모르겠지만은. 예. 다 안 좋습니다. 그냥 술은. 저 와인 계속 드실 거면 제 이야기 듣지 마세요.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루 한 잔씩 와인 드시는 거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좋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췌장. 네. 췌장은 안 자랍니다. 간은 자라죠. 대장도 안 자라고요. 췌장도 안 자랍니다.
예. 예. 그렇죠. 췌장은 안 됩니다. 뭐 술은 막걸리 말씀도 하시지만 그냥 다 안 돼요. 그냥 괜히 좋은 거 찾지 마시고요. 그냥 제 이야기를 잊고 가셔서 술을 마음 편하게 드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